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영도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까요? 3월이니까 이제 봄맞이 해야 되는데 눈 온다는데요. 방금 전에 일기예보에서. 네. 근데 작년에도 3월쯤에 눈이 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벌써 전 다 까먹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금요일 날. 네, 맞아요. 금요일날 좀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단 미국 시장이 그간 미국 시장을 끌었던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에 크게 내렸고 그 영향을 우리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3.39%나 하락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보통 급락에서 조금 더 과한 표현, 폭락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한 번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던 2,500선 위에서 그나마 2,600선 위에서 좀 안착하나 싶었더니 이게 그냥 2,600선 깨고 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월 한 달 동안 오른 걸 모두 반납하는 장세가 어제 나왔어요. 오늘 새벽 보니까 미국 증시가 1%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전날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2.78%나 하락했었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정도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그날 8.5%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이 영향 받은 거고.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엔비디아가 다시 3.87% 반등하긴 했지만 그 전날 8% 빠졌으니까 빠진 데에서 뭐 한 3% 반등하면 아직도 밑에 있는 거니까요. 여전히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고 1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게 좀 의아하긴 해요. 시장의 평가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하락하고 나면 약간 사후약방문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가져다 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소폭 높게 나왔고 1분기 가이던스도 평가에 따라서는 괜찮았다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국제 정치에서 얘기 나왔던 그 관세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해 준다고 했다가 말 바꿔가지고 다시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러니까 그 부담감이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이쪽 분석이 맞느냐 저쪽 분석이 맞느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 57차례나 최고치 경신하면 계속 올랐거든요. 올해도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 최고치를 또 경신했던 상황이니까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제는 고점이 온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어? 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던 차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그럼 일단 우리 차익을 좀 챙겨놓고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수요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조종의 빌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신호가 나타나니까 지금 주식을 던지면서 차익을 챙기고 있는 분위기여서 오늘 새벽에 미국이 살짝 올라줬다고는 하지만 또 한 차례 뭔가의 빌미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취임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관세 정책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4월 달에는 상호 관세 나온다 그러고 일단 3월 초에 지금 실제로 미국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런 데 관세 부과되고 난 다음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경 막고 마약 단속 강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 달 유예를 한다고 해서 멕시코가 마약 두목 포함해서 29명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백악관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사실은 협상 파트너가 이 정도로 말을 바꾸면 협상이 깨져야 되는 건데 미국이 가진 국제적 지위나 협상국들이 미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협상이 깨지질 않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결국에는 막바지에 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뭔가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판을 완전히 다시 한번 흔드는 거죠. 유예해줄게 했다가 다시 한번 우리 그냥 부과할 거야라고 하면서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내놔봐.
그걸 얻고 나서 뭐 유예를 한다든지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4월 2일 날 한 달 유예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걸 지금 3월 4일 불과 며칠 뒤부터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태고요.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 부과가 3월 4일부터 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은 조만간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상호 관세라고 해서 상대국이 지금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상황, 환율을 일부러 자국 화폐 가치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관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관세를 더 높여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4월부터는 특정 국가의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당장 4월부터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되면 우리는 몇 번째 순서인지 뭐 이런 불확실성까지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3월, 4월, 길면은 뭐 4월 한 달까지도, 그러니까 5월 이전까지도 이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좀 괴롭힐 것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좀 걱정인 것 같은 게 어제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뭐 케이블에 대해서 8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85% 관세면 이건 뭐 가격에다가 거의 2배가량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알루미늄 전 제품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관세 부과 이유가 중국의 우회 수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중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건 중국에서 수출한 걸로 볼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을 거쳐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거는 중국 제품이다라고 미국은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업이 딱 두 곳뿐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중국 자본이 100%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법인을 대미 수출 기주로 중국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또 이들 기업 두 기업이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연선 케이블 총량이 한 1,800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물론 1,800억 원이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규모는 좀 작아서 이번 85%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더군다나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와서 내린 조치가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 때서부터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온 거여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다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우회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회 수출 창구로 우리 기업들이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고 해서 중국의 국내 투자를 제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겠죠. 사실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중국이 제3국에 회사를 하나 만들거나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보면 중국 자본인지 잘 모르게 제3국에서 뭔가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기업을 세우거나 또는 공장 같은 걸 인수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당장 멕시코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우회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막으려고 아까 말한 실제 투자자가 누구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 나라가 이 우회 수출 방지법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호주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영국은 2022년도에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국가안보 및 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주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두면서 중국 자본의 일부를 이렇게 투자를 막고 있는 셈인데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도 워낙 미국에서 강력한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허가를 해주지 않는 뭐 보류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하반기에 이런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의 개정이 아마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일 우려스럽죠. 이 법 개정이 자칫 한국가를 규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비춰지게 되면 이게 뭐 중국과의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 수출 방지법을 조금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관세를 유예를 하든 시행을 하든 네. 그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막 들썩거리고 있어요. 4월이 되면 상호 관세가 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이슈가 좀 잦아들게 될까요? 면역은 좀 생길 수 있겠죠. 시장에서 이제 관세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 미리 그걸 반영해 놓거나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알게 되면 면역성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스티브 미란이라는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에 합류하기 전에 지난해 11월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너무 많이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가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지? 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세 외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걱정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 정책들이 들어보면 이게 시행이 좀 가능할까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엔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거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는 당연히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감세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국내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부분을 여기서 커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역 적자를 관세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 달러의 강세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80년도에 일본의 엔화를 가지고 프라자 협정이라는 걸 미국이 강제로 맺으면서 미국이 장기 침체에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 합의를 미국이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시도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 대가로 미국의 구체를 의무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겁니다. 강제 구매예요. 우리가 너네 방위를 이만큼 챙겨주고 있으니까 방위비 분담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의 국채마저 강제로 사게 하는 방안을 미국이 시행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우리 철수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덜 우호적인 국가들, 미국에 그렇게 방위를 크게 의지하지 않는 나라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채이자의 일부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시행이 가능할까 싶기도 할 정도의 미국의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자 3% 주겠어 했는데 우리는 이자 3% 못 주겠고 2.5%나 2%만 줄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금융시장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데 미국이 어쨌든 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재정 부담을 이만큼 안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런 것까지 할까? 그렇게 다 나열해서 보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가능한 게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그러면 상수가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약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부동산 이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좀 꿈틀댄다 싶었는데 가계 대출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달 5대 시중은행 가계 대출이 2조 3천억 원 증가했고요. 전체 금융권으로 보면 약 5조 원가량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계대출은 지난해 8, 9월에 9조 7천억 원까지 정점을 증가폭이 찍고요. 9월, 11월에 5조 원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금융당국이 고삐를 좀 죄니까 12월 달엔 2조 원대로 증가폭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1월에는 가계대출 9천억 원 감소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5조 원대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커졌냐? 자극제가 된 게 서울에서 풀어진 토지허가구역 허가구역 해제가 아마도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나오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갑자기 좀 일어났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은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대출이 증가하면 당국에서는 대출을 또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국은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5조 원가량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대출 규제를 풀어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정대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금리의 변동 가능성까지 위험을 반영해서 가상금리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7월 이후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고요. 또 7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3억짜리 전세집 계약하면 우리가 80%인 2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4천까지 보증을 해줘요. 100%. 근데 이제는 2억 4천이 아닌 90%만 보증을 해주면 2,400만 원 정도는 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2억 4천만 원 보증금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것도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연간 대출량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너무 줄어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지금 체크하면서 규제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조 작가였고요.